자, 오늘 제가 떠올려 볼 책은 바로 유럽 첫 번째 태양 스페인. 스페인, 유럽의 첫 번째 태양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나서의 생각을 대본 없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지금은 제가 세계사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세계사 책들을 여러 권 읽으면서 서구 중심,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그려진 세계사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세계사 책을 어느 정도 섭렵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서구 중심의 세계사 책을 섭렵을 하고 나서는 제가 오리엔탈리즘으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빨리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스페인, 유럽의 첫 번째 태양 스페인이라는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제가 스페인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었고요. 스페인 여행을 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행을 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스페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함스부르크라는 그 왕가가 스페인을 동시에 함께 지배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함스부르크가는 네덜란드까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독일, 현재 독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 세계사를 듣고 읽고 할 때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스페인에 여행을 갔었을 때는 제가 충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르셀로나, 그리고 마드리드, 그리고 그라나다 여러 지역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역사 안에서 이슬람, 무어인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혼재해 있는 스페인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했고 신비롭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전설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장에서는 실제로 스페인에서 땅에 묻혀진 보물을 발견하면서부터 그게 고대 전설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장은 뭐 역시나 유럽이 겪고 있었던 로마 지배 영향력에 있었었던 그 스페인은 그때 당시는 어떤 곳이었고, 그런 전략적인 위치 기반으로 한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은 그때 당시에 런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곳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세비야라는 그 곳이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스페인은 과거에 영국보다도 더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서고트족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슬람하고도 격돌을 하게 되고요. 많은 종교, 그리고 뭐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인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그리고 카르타고,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서고트족, 여러 문명들의 충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충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스페인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스페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왜 기회를 잡지 못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인간사 그리고 전생사에 대해서 조금은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어떻게 해서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을 하게 되고 또 통치하게 되는지 공존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이슬람의 확장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고대의 그리스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이슬람 문명이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옮겨갔는지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언컨대 이슬람이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 문명을 이베리아 반도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유럽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카톨릭 세력이었던 기존에 남아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서고트 왕족들이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면서 다시 이 카톨릭 국가로서 굳건하게 재건이 되는 그런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장에서는 다시 태양이 떠오른다. 해양시대와 그리고 떠오르는 스페인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아니었겠죠. 그 전에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다양한 왕국들이 통일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항해 시대를 맞게 되면서 어떻게 잘 살게 됐고, 또 그리고 어떻게 힘을 잃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까지 읽고 나서 느낀 점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생각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면,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책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은 재미 자체는 없는 책이거든요. 사실 위주의 기술이 많고, 시간의 흐름으로 쭉 그냥 써놨기 때문에, 막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간의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고 몇몇 중동의 국가랑 이렇게 뭔가 딱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스페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뭐 정열이 있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축구, 그리고 뭐 가우디 건축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우리 세계사 역사에 있어서 스페인이라는 그 시작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태양이라고 하지만 태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했고 이 이베리아 반도의 지리적 위치도 굉장히 중요했고 상업, 무역, 종교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내용이 진짜 많아요. 제가 느낀 점이 진짜 많은데 결국 한 가지로 말을 하자면 제가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에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했었다. 해상이 발달한 국가가 잘 사는 국가였었다. 이런 생각이 쭉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그 해양의 도시들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지금도 항구나 무역,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끔은 TV에서 토론을 할 때 뭐 특별히 재미는 없어서 끝까지 보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래서 이 거점 무역이라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의 흐름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에 더 중요했었던 건 거점, 지역, 위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자원을 포함해서요. 그건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5G로 서로 간에 어떤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혹은 패권을 장악하려고 지금 마찰이 많은데요. 좀 더 앞서가는 게 또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민족, 국가, 지역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스페인의 세비야 이전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부터 시작을 해서요. 항상 이게 그렇습니다. 무역로를 찾게 된 것도 사실은 상업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스페인 나라는 진짜 매력적인 게 많아요. 제가 그때 바르셀로나 그리고 마드리드, 세고비아 그리고 어딜 갔다 왔는데 정작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는 저는 세비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비야하고 그라나다를 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스페인을 갔다 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것도 많고 또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문화도 그리고 생소했던 과거도 많이 있었던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로마를 보면서 과거의 로마는 그렇게 융성했었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서 통치할 만큼 그렇게 융성했던 국가가 왜 망했는가 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페인도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 국가에서 은을 많이 가져왔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왕이었던 필리페 2세는 파산 신청을 4번이나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당시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그 카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노선들이 그 시대에는 맞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스페인, 포르투갈의 그 힘과 권력이 네덜란드와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고 또 어떻게 유지했는가. 역사를 본다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 그 문화와
그 민족이 융성하게 되었고 그 민족과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그 민족과 문화가 결국에 어떻게 모양새를 만들어 가더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또 역사의 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은 많은 교훈을 줘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왜냐면 스페인에는 진짜의 정말 그 땅을 사랑하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서유럽이라는 것이 뭐 훈족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도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훈족이 서유럽 쪽으로 오면서 그 게르만 민족들이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고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쪽 스페인에 오게 되는데 스페인은 로마 시대부터 쭉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광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로마로 가져가거나 또 오스트리아로 가져가거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이라는 그 곳이 적지 않은 영토였었고 또 세상에 왕이 먼저 되었지만 오랫동안 그 문화를 가지고 융성하게 성장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페인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선 어느 정도 이 유럽에 대한 역사가 조금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나서를 무엇이 달라졌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역적인 서유럽 역사 이해에서 조금 영국과 그 당시 잉글랜드 그리고 그 당시 포르투갈 그리고 그 당시 프랑크 왕국 그 당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모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이었던 그 스페인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다른 나라랑 확장이 되면서 서유럽 역사, 서유럽에 얽혔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벌써 2019년 1월이 다 안녕하면서 떠나려고 하죠. 자, 1월에 목표량을 채우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롱!